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집 분석은 군집 분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군집 결과의 평가, 군집의 최적화 등의 작업을 포함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1932년 헤럴드 드라이버와 엘프리드 크로버가 인류학 분야에서 군집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집 분석을 위한 다양한 군집 분류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나 최적의 군집 개수를 정하거나 군집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군집 분석에서는 배경 지식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통한 반복적인 작업 수행도 필요합니다. 군집 분석과 대비되는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판별 분석이 있습니다. 판별 분석은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의 모집단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해주는 분석 작업으로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군집 분석을 대표적인 비지도형 기계학습, 판별 분석을 대표적인 지도형 기계학습으로 구분합니다. 군집 분석은 컴퓨터 과학, 통계학, 생물 분류학, 심리학, 인류학, 경제학,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군집을 구성한 뒤 각 군집별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고안하는 데 적용하고 있으며 생의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군집을 분석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하거나 암 환자 군집을 분석하여 암의 새로운 아형을 발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석은 감정 상태 및 주관적 정보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존재하는 성향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문장 또는 문서에서의 표현이 긍정, 부정, 중립인지를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감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며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형태수를 분리하고 변형된 데이터의 원형을 복원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음성이나 음성 데이터의 경우 문자 음성 변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을 사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성 분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좋아요, 최고야 등의 긍정적 어휘와 싫어요, 별로, 슬픈 등의 부정적 어휘를 극성어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패턴을 정량화한 후 그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휘의 극성 분류는 수작업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긍정 혹은 부정의 정도를 -10에서 +10으로 정량화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후 측정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 방식 혹은 기계학습 등의 분석 기법으로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의 극성을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성 분석은 후기 및 설문조사 의견 분석, SNS에서 특정 쟁점 및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 측정, 부정적 의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악성 댓글 필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선 마케팅 수단으로서 상품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큰 성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는 감정 분석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블록은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블록은 블록 캐시, 헤더 및 바디로 구성되며 여기서 블록 캐시는 블록 식별자이며 헤더 영역은 해시한 값을 포함합니다. 헤더 영역은 버전 정보, 이전 블록 캐시, 머클루트, 시간, 난이도 및 논스로 구성됩니다. 바디 영역에는 다양한 거래 정보들을 포함합니다.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도 아래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블록 캐시는 전체 블록의 식별자 역할을 하는 블록 이름 정보로 헤더 영역의 정보를 암호화한 기술이 SHA-256을 적용한 값입니다. 다음 블록에 이전 블록 캐시가 포함되어 가상의 체인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블록은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분산 및 저장됩니다. 또한 이 블록의 구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만 통용됩니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거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블록으로 만들고 암호 기술을 사용한 고리 모양의 체인으로 연결하여 분산 컴퓨팅 기술로 저장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본 구조는 블록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블록 모음의 형태이며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 동의한 거래 정보들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새로 만들어진 블록을 이전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그 사본을 만들어 각 네트워크 참여자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 및 저장합니다. 이때 안전한 교환을 위해 해시
해시 함수, 디지털 서명, 합의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며 기존 은행처럼 중앙 서버의 거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및 관리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산 및 저장함으로 해킹이 어려워 금융 거래의 안정성도 높아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분산 및 저장된 블록체인 사본을 비교해서 해킹 여부를 판단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구현한 사례 중 하나이며 분산 원장 기술은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장을 분산 및 관리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원장 구조에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아무 기술을 적용한 체인으로 블록들을 연결하는 선형 데이터 구조만을 가지며 이와 같은 선형 구조에서는 연결할 유효 블록 확인과 중복 블록 제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에서 주로 해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래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데 불리하고 확장도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주식, 부동산 등 금융 및 자산 거래뿐만 아니라 농산물, 식품 등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투명한 이력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 시스템, 스마트 도시, 사물 인터넷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입니다. 블록체인 4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개방형 블록체인과 전용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그 첫 번째는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개방형 블록체인은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한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방형 블록체인과 전용 블록체인은 사용자 관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허가형 블록체인과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사용자 운영자 관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방형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생성하고 난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두 번째로 전용 블록체인입니다. 전용 블록체인은 사용 권한이 있는 제한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권한이 제한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 소속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하이퍼레저가 있고 여러 회사들이 연합하여 제한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전용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원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개발된 이더리움 소스코드의 일부를 수정해서 전용 블록체인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허가형 블록체인과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은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하거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할 때 허가가 필요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서 운영하고 이 회사의 내부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전용 블록체인이 이 허가형 블록체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허가된 은행들만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 관점에서 특정 회사에서 사용하는 하이퍼레저, 맞춤형 이더리움 등이 있고 운영자 관점에서는 리플, R3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즉,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컴퓨터 등 다양한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노드로 블록체인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사용은 블록체인 외부에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B에게 송금하고자 한다면 블록체인 원장에 이 거래를 기록하도록 요청한 한편 블록체인 운영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수의 분산 노드, 일종의 서버 중 하나로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각 노드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블록 하나만을 공유하며 모든 노드가 동일한 원장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비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계정을 생성하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악의적인 의도로 의미에 많은 계정을 생성하여 합의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시빌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스라 불리는 서비스형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로 서비스
서비스하는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일이 간단하며 장소와 상관없이 서버 자원을 할당하는 프로비저닝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본 인프라를 추상화해서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런 장점 때문에 201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BM 블루믹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11월 서비스형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개발하여 클릭 한 번으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자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IBM도 2016년 2월 개발자가 보안 분산 원장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바스를 제공했습니다. 리눅스 재단은 오픈소스 하이퍼레저를 기반으로 개발자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칼레이도를 공개했습니다. 칼레이도는 암호화폐 가운데에서도 전자계약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측은 칼레이도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바스 솔루션이라면서 기업 고객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쉽고 빠르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빔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빔 관리는 빔 폭이 좁은 아날로그 빔 형성을 기지국과 단말 모두에서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최적의 송수신 링크를 형성하도록 기지국과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빔 형성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는 과정으로 5G 이동통신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에서 사용한 주파수 대역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800MHz부터 2.6GHz 대역을 주로 이용했었지만 5G에서는 3.5GHz 또는 28GHz 대역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28GHz와 같이 높은 주파수 대역인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의 경로 손실이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기지국 위치에서 전파를 송신한다면 기존 셀의 커버리지보다 훨씬 작은 셀 커버리지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때 빔 형성을 적용합니다. 빔 형성 중에서 커버리지는 아날로그 빔 형성을 사용하여 커버하고 중첩된 아날로그 빔으로 디지털 빔 형성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빔 형성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빔 형성의 특성상 다수의 안테나로 아날로그 빔 형성을 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좁은 안테나 빔이 멀리까지 전송되지만 셀 전체를 한 번에 넓게 커버하지 못하여서 한 방향으로 안테나 빔이 형성되는 경우 다른 방향으로는 거의 안테나 빔이 만들어지지 않아 신호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기지국과 단말기에서 각각 빔 형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빔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빔 관리라고 합니다. 하향 링크는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최적의 빔들을 정하여 기지국에서는 송신 빔 형성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단말기는 수신 빔 형성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향 링크는 이와 반대로 단말기가 송신 빔 형성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지국에서는 수신 빔 형성을 적용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이때 단말기 위치가 변경되거나 채널 상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빔 관리에는 빔 결정, 빔 측정, 빔 보고, 빔 스위핑을 포함합니다. 사내 독립기업은 혁신을 주도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조직하는 스타트업으로, 즉 사내 벤처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내 벤처 기업은 분사 조직과 달리 사내 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층 구조가 최소화되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권한도 규모에 비해 큽니다. 이 덕분에 시장 변화에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내 독립기업은 자신이 맡은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해당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내 독립기업은 본사와 구분된 독립자본으로 사내 기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독립체산제 성격을 띱니다. 이는 투자, 신규 사업 개발에 필요한 기획 기능, 회계, 자금, 구매 등 재무 기능, 사내 독립기업 내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 및 책임을 포함하는 총무 기능 등 독립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과 기능을 보유합니다. 만약 보상제도를 특정 부서에만 적용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다른 급여 체계를 구성하면 노동법 위반이지만 사내 독립기업으로 독립시키면 다른 급여 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내 독립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원에게 동기를 계속
계속 자극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 역량과 창의성을 중시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는 삼성 SDS 사내 독립기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네이버 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신사업은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웹툰과 웹소설을 시작으로 네이버 동영상과 네이버 페이 사업을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분리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삼성 SDS, SK플래닛, 현대차, 포스코, 한화케미칼 등도 이와 유사한 사내 독립기업 또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상 수평선 만환경은 5,5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블랙홀 영상 포착에 성공한 가상 망원경으로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려는 국제 프로젝트이자 여기에 사용하는 가상 망원경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산지한 6개의 대륙,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입니다. 이는 2002년 세퍼드 돌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가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상 수평선이란 블랙홀 안팎을 연결하는 지대를 뜻합니다. 주로 블랙홀의 중력에 따른 영향을 강하게 받는 영역으로 빛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의 빛을 활용하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상 수평선 바깥을 지나가는 빛도 블랙홀의 영향으로 휘어지게 되는데 마치 블랙홀 주위를 휘감는 것처럼 야곡되어 우리가 볼 수 없는 블랙홀을 비추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윤곽을 블랙홀 그림자라고 합니다. 사상 수평선 망원경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블랙홀 관측에 성공한 것은 2019년 4월입니다. 사상 수평선 망원경 연구진은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미국류 가판대에 있는 신문의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초대형 가상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블랙홀 주위를 도는 빛들을 담아 블랙홀이 가진 윤곽을 재구성하여 망원경이 하루에 보낸 자료 양만 약 350TB에 달하였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슈퍼컴퓨터가 받은 자료들을 합성해서 블랙홀을 영상으로 그려내왔습니다.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은하단 중앙인 거대 은하 M87 중심부에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연중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날로 추수감사절 이후 첫 번째 금요일에 진행되는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장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 즉 추수감사절이 끝난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이는 연휴가 끝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한 소비자에게 마케팅 회사들이 물건 구입을 독려한 것이 기원으로 사이버 먼데이라는 표현 자체는 2005년 shop.org라는 온라인 쇼핑 업체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설문조사로 온라인 소매업체 77%가 추수감사절 이후 월요일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을 얻었으며 온라인 쇼핑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별 프로모션 및 할인 마케팅을 제공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때문에 미국 유통업체들은 연중 가장 큰 대목인 추수감사절 특수를 위하여 재고를 대량 확충하고 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모두 이때 소진하지 못한 재고를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팔아치우는 마케팅입니다. 성탄절 이전에도 다가오는 성탄절 선물을 포함해 국가 제품 구입이 이 시기에 모두 물리며 전미소매협회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쇼핑 시즌 소매 판매액이 7,279억에서 7,30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오히려 사이버 먼데이에 주목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추운 날씨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을 서야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한 측면도 있어 판매자 입장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후 남은 물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체인 솔루션 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2019년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규모가 94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8.9%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상호 접속 위치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또는 통신장치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ISP망 상호 간의 접속점 또는 가입자망에서 인터넷 백봉망으로의 액세스를 위한 접근점을 의미하며 구현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 접속 위치를 구현하는 장치로는 라우터,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ATM 스위치, 서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
이 상호 접속 위치를 공중교환 전화망에서는 상호 접속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 상호 접속 위치에 설치한 데이터 저장소를 상호 접속 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물정보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규모 생물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응용과학 학문으로 생물학과 전산학이 융합된 학제간 학문 분야이며 기계학습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유전자와 단백질은 각각 4종류와 20종류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합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유전자와 단백질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이 생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산되어 1985년에는 생물학을 위한 컴퓨터 기술 연구가 논문지에 첨가되기 이르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기계학습, 대규모 생물학 데이터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생물정보학도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에릭 랜더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백혈병의 아형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계학습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곧 이와 유사한 연구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생물정보학의 발전은 2003년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생의학 및 생물학 연구가 생물정보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버 이름 표시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송계층 보안 기반의 웹상에서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접속을 시작할 때 접속할 호스트명 정보를 같이 보내는 기능으로 한 컴퓨터에서 다수의 가상 웹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ETF에서 만든 TLS 확장 표준입니다. 2003년 6월 IETF RFC 3546 TLS 익스텐션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TLS 표준을 사용하는 HTTPS 웹서버에서는 하나의 IP 주소와 고정된 443포트로 2개 이상의 서버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IP 주소 하나에 인증서가 통합 발급되어서 인증서 내 호스트명과 세부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TLS 표준의 확장 기능으로 서버 이름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서버 이름 표시는 TLS 핸드쉐이킹 과정 초기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호스트 정보를 서버에 알려주기 때문에 동일한 IP 주소로 여러 HTTPS 웹사이트 또는 TLS 상에서 작동하는 다른 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웹 서비스별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통합 인증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보안 접속이 설정되기 전에 초기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호스트명 정보가 전달되어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요청하는지 감청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서버 이름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에서도 이 서버 이름 표시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서버 이름 표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 애플의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스 서비스형 운송은 단순히 차량 공유를 넘어 수송 자체가 서비스로 인식되는 미래의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서비스형 이동수단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서비스형 이동수단은 제한된 지역 공간에서 택시, 버스, 공유 차량을 포함한 일정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수단끼리 긴밀하게 연계하여 통합 교통수단 플랫폼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형 운송은 토니 세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발표한 리싱크 X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개념입니다. 세바 교수는 주문형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면 차량 판매에 의존한 기존 자동차 산업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용 효율성 때문에 10년 안에 95%의 미국인이 차량을 수요하지 않고 기업이 수요한 자동차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서비스형 운송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 A 서비스형 운송이 통상 4단계로 분류하며 설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0은 우버형 서비스, 1.5는 카풀 서비스, 2.0은 사람이 감독하는 자율주행, 3.0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컨드 디바이스는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스마트폰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IT 기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AI 스피커, VR 헤드셋 등의 기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컨드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보완해주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같은 서비스는 스마트폰만으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과 별개로 가상현실 기능에 특화된 디스플레이와 프로세서를 갖춘 전용 기기가 필수적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은 스마트폰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나 별도 기기로 특화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사용 행태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시장조사 기관인 베이스트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2014년에 1년 11개월이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018년 2년 7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것은 새로운 단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말을 바꾸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컨드 디바이스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세컨드 디바이스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KT, LG U+는 5G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스마트폰 외에 따로 쓰는 IT 기기 회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